자, 이제 목적이 갖춰질 요건들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확정성하고 가능성 같이 좀 보자 그랬어요, 제가. 각과 을이라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인데, 여자분의 경우에, 을을 여자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요, 여자분의 경우에 항상 남자분은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뭐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죠. 그럼 남자는 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뭔가를 요구해, 물질적인 거, 그렇죠? 좀 과도한 걸 요구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 멍청한 갑은 또 오케이 했어요. 자, 둘 사이에 갑이 을에게 별을 따다 주기로, 주말까지 따다 주기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주말까지 갑은 별을 갖다 줄 수가 없겠죠. 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소송을 제기했어요. 별 인도 소송. 소송 제기했으니까 법원은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예 말도 안 되는 거다. 소송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카카라는 결정을 하겠다. 카카. 안 받아줘요. 도롱뇽 소송 같은 것들. 옛날에 천성산 터널 뚫을 때 그 여자 스님 한 분이 도롱뇽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죠? 모르시는구나. 너무 민법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것들은 원고가 도롱뇽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각하시켜버립니다. 근데 이런 건 원고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줘요. 받아주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해결할 때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립요건. 그럼 둘 사이의 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무슨 계약일까요?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해 봅니다. 당사자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도 있어. 그럼 일단 증여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문제가 이제 효력 요건을 판단합니다. 자, 법원은 물어봅니다. 그래, 목적을 한번 확정 지어보자. 너는 무슨 별을 원했니? 을한테. 그랬더니 을이 그냥 무슨 별인지 정하지는 않고 그냥 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잘 됐다.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확정이 안 됐어요? 갑이 따다 주기로 하는 별. 목적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로 만듭니다. 그럴 때 써먹는 요건이 확정이에요. 근데 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북극성이요. 확정됐죠? 그럼 이 요건은 통과하는 거예요. 확정 요건은. 근데 을이 북극성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날 마침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그날 확정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구름이 거쳤을 때 서북 방향에서 빛나는 가장 밝은 별, 이렇게 이라고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는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은 만들어놨죠. 그럼 이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하겠죠. 위에 거는 확정되어 있는 경우, 밑에 거는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확정 요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이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뒤집으면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정성이에요. 간단하죠? 내용도 간단해요. 법률의 목적은 성립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점차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따라서 목적은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문이. 근데 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됐죠? 두 번째가 가능성이에요. 만약에 을이 이렇게 대답을 했거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확정성은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한 게 뭐예요? 가능성. 자, 이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면 무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 불가능을 법에서는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째가 이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행위 당시.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불능의 유형이 하나가 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게 있고 행위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고요. 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진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후발적 불가능.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A 토지를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5일쯤 있다가 이 토지가 느닷없이 국가에서 수용이 돼버렸어. 그럼 갑은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을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수용이 됨으로써 토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됐어요. 그럼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그런데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시가 행위 당시이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은 행위 당시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원시적 불능을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이 일부 불능, 전부 불능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려운 게 하나 나와요. 담보침과 결부되는 지문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같은 데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오늘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서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고 후발적으로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 다 계약법 가서 할 건데요. 이 원시적 불능을 처리하는 계약법상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두 번째로 후발적 불능을 처리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후발적 불능은 잘 생각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토지 매매 계약. 그런데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계약은 유효한데 갑은 을에게 토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됐죠. 그럼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렇죠? 요 남아있는 을의 대금 지급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제도 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계약법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는 계약법 가서 볼 건데 오늘은 매칭만 시키자 이렇게. 원시적 불능과 관계 있는 제도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고 후발적 불능과 관계 있는 제도는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매칭만 시키시면 돼요. 오늘은. 아시겠죠? 위험 부담이 뭐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계약법 가서.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고민하지 마자.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픈데. 자, 이게 두 번째예요. 불능의 유형. 세 번째가 불능의 정도. 3단계가 있습니다. 불능의 정도가 100% 불가능이 있어. 100%.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100% 불가능을 절대적, 물리적, 불능 이렇게 불러요. 절대적, 물리적 불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 별 따다주는 거. 이런 거.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이런 건 안 됩니다. 또 하나가 10중 8구 안 되는 게 있어요. 10중 8구. 절대적으로 하늘의 별을 따다주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사회 일반인 대다수, 사회 일반인 대다수를 사회 통념이라고 해요. 사회 일반인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걸 사회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중 8구 불능,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으나 사회 일반인 대다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회 통념 불능이라고 합니다.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기로 빠뜨린 사람과 잠수사가 계약을 맺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회통념 불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나만 안 된다고 하는 게 나만 불능이 있어.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된다 그랬는데 나만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걸 주관적 불능이라고 해요. 이렇게 불능은 3단계가 있는데 정도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무효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그럼 이건 무효가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두 번째로 그럼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사회통념이에요. 사회통념이 기준이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면 무효가 되니까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된다? 사회통념이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요. 그래서 가능과 관련해서는 가능불능의 판단 기준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한 장 넘기면 불능의 정도라고 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해 놨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의 개념이고요. 동그라미 2번 원시적 불능의 효과,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고 두 줄 내려가면 이른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라는 게 나와 있어요. 반면에 동그라미 3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라고 되어 있고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전부 불능, 일불능은 나중에 이렇게만 체크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세 번째 요건이 적법성입니다. 자, 가능 요건까지 통과했어. 가능 요건까지 통과하면 세 번째로 보는 게 적법성 요건입니다. 적법성. 자, 적법성이라는 것은 법률의 목적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요. 법에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라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죠. 근데 안 받고 거래했어. 그러면 그 거래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게 적법성이에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가 꼭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임의규정, 임의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꼭 지켜야 되는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요. 임의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당사자가 안 지켜도 되는, 즉 당사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하는데 교재마다 이걸 구별하는 기준들을 쭉 써놓고요. 이런 건 강행규정이고 이런 건 임의규정이다라고 기준을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갖고 우리 구별 못합니다. 못하니까 지금부터 뭐 강행규정이 뭐가 있고 임의규정이 뭐가 있고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외워야 될 임의규정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진도를 나가면서 그것만 몇 개 외워주시면 돼요.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도 왕왕 나옵니다. 임의규정이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 중 유효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강행규정에 위반한 거 4개에다가 임의규정에 위반한 거 하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 경우 그거 몇 개 외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두 번째로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강행규정은 꼭 지켜야 되니까 위반하면 무효가 될 것이고요. 임의규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니까 위반했다 해서 무효가 될 리는 없겠지요. 결과.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세 번째로 요 강행규정이 또다시 둘로 나는 이게 중요합니다. 강행규정이 또다시 둘로. 효력규정이라는 놈하고 단속규정이라는 놈으로 나눠져요. 요게 원칙이에요. 강행규정은. 차이는 어떠냐? 위반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그러나 효적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되 처벌만 돼요. 처벌이 되니까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이야. 그런데 위반했다 하더라도 유효인 규정이 나타나요.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맞죠? 그러나 언제나 무효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맞아. 그런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언제나 무효다. 그럼 언제나 자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 강행규정 중에 뭐가 있어? 단속규정입니다. 팔레이트들. 자, 이때 이 단속규정의 예에 해당되는 걸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속규정은 행정목적 달성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에 나왔던 게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행위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자,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벌돼요. 처벌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어. 이것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허가로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은 되지만 그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 건강 등의 행정목적 달성에서 만들어진 조문이기 때문에 규정이기 때문에 그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먹고 배탈 안 났어. 그럼 됐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판례 중요한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갑이라는 자가 을에게 A 토지를 팔았어요. 이때 을이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바로 되파는 거. 물건을 산 사람이 사용 수익 목적 없이 시세 차익 따위를 노리고 다시 되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 다시 팔았어요. 이때 매매까지는 괜찮은데 등기를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을이 자신은 생략을 한 채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전매를 해버려요. 이유가 뭘까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세금을 걷기 위한 행정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이럴 때 을의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서 걸리면 처벌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요. 잘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따뜻한 콩밥을 먹을 수 있어요. 잘못 걸리면. 고위험이죠. 근데 안 걸리면 고수익이죠. 원래 고수익이면 리스크가 큰 거야. 고수익, 고위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요 행위가 처벌은 되지만 요 행위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왜? 세금 뜯어내야지. 세금을 추징하려면 이거 유효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효로 하면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로 해요. 이렇게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이라든가 또는 뭐 세금 추징 목적 같은 행정 목적 달성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은 대부분 뭐가 된다? 단속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하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기출됐던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가 아니다. 나중에 한 2개 정도로 더 추가할 겁니다. 오늘은 요것만.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 행위 2가지만 유효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적법성에서 기억하시기에 탈법행위라는 개념입니다. 탈법행위는 뭐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강행규정 우회 위반. 뭐라고요? 강행규정 우회 위반.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나중에 국가가 그 국유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할 때 이 분양을 옛날에는 불하라고 해서 불하. 일본식 용어예요. 이걸 이제 분양으로 바꿔. 국유재산을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할 때 그 국유재산을 관리했던 공무원은 취득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내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이 그 국유재산이 분양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내부 계획을 알고 있어. 자기가 취득하고 싶어. 지 이름으로 취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우자나 친인척 이름으로 취득을 해.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 관리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우회 위반, 간접적으로 위반했어요. 그렇죠? 이거 유효로 해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판례가 탈법행위라는 개념을 합니다. 강행 규정을 우회 위반한 행위. 이거 대법원에 걸리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무효다. 그래서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우회 위반 행위도 무효가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요. 예외는 나중에 보고 일단으로는 탈법행위 개념까지만 기억하자. 됐죠? 자, 그럼 적법성을 봅니다. 서설. 어쩌고 저쩌고 강행과 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강행은 이런 거고 의무는 이런 거다. 네 번째 줄. 목적의 적법은 법률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강행법규에 관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행법규 판단 기준이 나와 있고 밑에 편면적 강행규정 이런 말이 나는데 편면적 강행규정은 주택임대처벌법 따위에서 볼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이게 중요하죠. 강행법규를 다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별한다. 이때 그 밑에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다. 그러나 단속규정에 위반하면 처벌만 될 뿐 그 행위는 유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위반해 단속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 식품위생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법상의 제재를 받지만 그것과는 변론으로 그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하지 않고 제3력이 전매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네, 그거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4번에 나와 있어요. 강행목교를 우회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그리고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 규정을 잠탈하게 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고. 됐지요? 네, 무효고. 이렇게 강행 규정에 위반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은 좀 전에 사회질서라 그랬습니다. 사회질서. 요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이 조문을 2개를 만들어 놨어요.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 이렇게. 요게 기본이 되는 조문인데요. 103조에서는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103조가 딱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게 반사회질서 행위예요. 그런데 조문이 어때요? 읽어보면 이게 뭐요? 선량한 풍속이 도대체 뭐요? 사회질서가 도대체 뭐요? 애매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규정을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뭐가 들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체화를 해야 돼. 도대체 뭐가 반사의 질서 행위냐 아니냐 유형화가 필요합니다. 유형화. 어떤 행위가 반사의 질서에 뭐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지나치게 사행적 행위, 인륜에 반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사의 질서가 된다라고 해놓고 특히 우리 대법원이 이런 건 반사의 질서이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구별한 것들을 되도록 많이 여러분들이 봐두셔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따가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체크할 겁니다. 자, 어쨌든 반사의 질서는 이런 걸 말하는데 왜 이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 국가가 국민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일일이 법으로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행위들이 적법성까지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과 을이요. 살인 청부 계약을 했어. 을이 병을 죽여주면 아파트를 한 채 사주기로. 갑이 을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어. 갑이 을과 부첩 계약을 맺었어. 살인 청부 계약, 도박 자금 대여 계약, 부첩 계약. 이거 금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법에서 이걸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 청부 계약을 하면 무효다, 안 된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긴 하는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없어요. 부첩 계약이 뭔지는 아시죠? 이런 것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살인죄, 도박죄, 간통죄 이런 걸 처벌하는 규정은 있으나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은 목적에 확정 가능 적법까지를 통과를 해버려요. 그럼 그렇다 해서 유효라고 할 수는 없죠. 이거를 유효로 해버리면 뭐가 흔들려? 사회 질서가 흔들려.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3조다. 일일이 다 규정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규정 하나 만들어 놓고 적법성까지 통과했을 때 마지막으로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유무효를 판단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103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에서는 첫째로 반사회질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형을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조문 확인했고요. 서설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보면 103조가 있다.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 규정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일반 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조항을 보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백지로 변한다. 그래서 백지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형화가 필요하고 판례가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5번 부동산 이중매매 이거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두 번째 줄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가 앞에 거 이중매매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요거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입니다.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반사회 질서행위. 그런데 이걸 거액을 주고 양수한 사람을 종교법원이 주지로 임명을 해버려. 이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판례 그걸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 줄에 부첩계약은 무효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거 체크합니다. 부첩계약은 무효다. 됐죠? 됐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이제 자그마한 글씨로 103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리라고 해서 1번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작은 글씨로 쫙 써 있고 또 한 장 넘기면 2번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 1번, 2번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 괜찮아요. 자, 2번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가 뭔지 아시죠? 1억 매매계약을 하면서 7천만 원이라고 줄여서 기재. 파는 사람은 양도세 줄이고 사는 사람은 취등록세 줄이겠죠.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죠. 이건 유효해. 그래야 세금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거기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허위의. 쭉 가서 행위.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하는 행위. 요거는 우리 민법이 108조라는 조문을 둬서 허위 표시로 무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강제집행하는 건 경매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자기 재산을 경매할 듯한 태도를 취하니까 재산을 빼돌려 친구와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나 가짜로 매매를 해버려요. 얼핏 보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8조라는 조문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판입니다. 3번. 4번에 보면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국가기관의 강박이 있어서 증여를 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삥을 뜯는 거예요. 과거 1980년도에 부산에 있는 굴지의 신발회사인 국제상사가 공중분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공중분해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왜 공중분해됐죠? 국제그룹만? 네, 돈을 어음으로 냈어요. 다른 그룹들은 현금으로 다 그렇게 찬조금이라고 냈는데 국제그룹만 어음으로 그래 공중분해됐어요. 이 국제그룹이 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반환 소송에서 개인이 이렇게 국가의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강박을 당해서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삥을 뜯었다 하더라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비질이 표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강박에서 물건을 증여하는 행위, 쉽게 말하면 물건을 협박당해서 뺏기는 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 예?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거지 같은 판결이 있냐고. 괜찮아. 그냥 일단 받아들여.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 자, 일단 먼저 유형화가 이렇게 하나 필요하다는 거 먼저 머릿속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반사의 질서에서 봐야 될 두 번째가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아까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에서 양가를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 그중에서 동그라미 5번 첫 번째로 봤던 거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이 배임행위에 적극담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되어 무효다 라고 되어 있지요. 네? 요거와 관련된 부동산 이중매매 법률관계를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부동산 이중매매. 자, 오늘은 원칙적인 내용 4가지만 볼 겁니다. 4가지. 첫째로 부동산 이중매매란 게 뭘까? 갑이 부동산을 말 그대로 2번 이상 팔아먹는 거야.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어. 그런데 아직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야. 등기를 넘겨주기 전이라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야. 조금 더 준다는 병이 나타났어. 홀랑 팔았네. 이중매매죠. 그리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이.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에요. 오늘 내가 먼저 계약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약 먼저 했다. 돈 많이 이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먼저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중매매 원칙,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했던 3중으로 매매했던 100중으로 매매했던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을은 제2매수인을 상대로는 찍소리 할 수가 없고 매도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무슨 책임이냐? 후발적 불능이죠. 네? 갑의 입장에서 을과 계약을 할 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 없게 되는 후발적 불능 상태가 생겼고 아까 후발적 불능을 처리하는 제도가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 채무불이행이 여기에 적용이 돼요.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걸 추궁합니다. 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3가지예요. 하나가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를 하고 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죠. 계약금 같은 거 준 거 있어. 돌려받아야 되겠죠. 원상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이것만 갖고는 을이 분이 안 풀려요. 그렇지요.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요렇게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렇게. 100중, 1000중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외가 중요하더라. 예외라는 건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줬을 때 이 제2매매가 103조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이게 예외예요. 만약에 제2매매가 103조에 위반돼서 해당돼서 무효가 되면 병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병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란 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죠? 근데 예외에 해당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어떤 요건이 있어야 제2매매가 무효가 되는가? 그 요건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응? 2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요. 첫째가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배임행위라고 해요. 자, 이때 갑이 만약에 을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넘겨. 이건 배임행위가 아닙니다. 왜? 갑은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의 100을 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에 팔았고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 2억을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면 얼른 2억에 팔고 을한테는 2천만 원 던져주고 계약 해지하면 그만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걸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매도인이 을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겨야 배임행위가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예? 예? 이게 있어야 돼요? 괜히 했나 이거? 아니야, 해야 돼. 두 번째로 제2 매수인이 여기에다가 적극 가담을 해야 돼. 이때 적극 가담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판례가 제2 매수인 입장에서 제1매매 사실을 알아야 돼. 알고 있어야 돼. 보통 병이 갑한테 가서 아파트를 팔아라 그랬는데 갑이 이미 을한테 팔렸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러나죠. 아, 한 발 늦었네라고 물러나. 보통 사람은 물러나는데 요놈은 달라. 안 물러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팔아라 그래.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 갑은 처음에는 에이 사람이 영심상 어떻게 그러냐 그랬는데 병이 하도 적극적으로 팔아라 그러고 2배 준다 그러니까 갑이 마음을 바꿔서 계약 체결까지 가. 쉽게 말하면 병이 갑으로 하여금 배임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극 가담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팔렸다는 사실 알았어요. 병이. 그래서 아예 한 발 늦었네 하고 돌아갈라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 뒤에서 한마디에 2배 주면 너한테 팔지 그랬어요. 갑이. 그래서 샀어. 병이 적극 가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냥 알면서 샀죠. 단순히 알면서 사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예? 적극 가담이 되려면 뭐가 핵심이야? 요거.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팔으라고 매도를 권유 요청해서 결국은 계약 체결까지 가야 뭐가 된다? 적극 가담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반사질성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됐죠? 자, 요 요건을 갖추면 요게 무효가 되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자식 이렇게 산 걸 지가 갖고 있을까? 팔아먹겠지. 다시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전득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득자. 다시 넘겨받은 사람이에요. 전득자. 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하고 거래한 거예요? 아니죠.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사실을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분명히 등기를 보고 거래했겠죠. 병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걸 보고 거래했겠죠. 그래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를 못해요. 설령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어떤 법률이가 무효인데 그 무효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개념은 무효 가서 다시 할 겁니다. 어쨌든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억울하죠? 네, 억울해요. 끝. 억울하다. 끝. 이렇게. 물론 요놈을 보호하는 제도는 따로 있어요. 담보 책임 같은 거 하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판례가 이걸 무효로 하는 이유는 얘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 이거 말소시켜야 되죠. 이 말소시키는 방법,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을이 병한테 직접 말소하라. 또는 직접 나한테 이전해달라.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을하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만난 적이 없어. 을은 누구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돼? 갑에게. 그런데 등기 누구한테 남아있어? 병에게. 이거 말소시키기 위해선 이거는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을은 갑을 대신하여 대신한다는 걸 민법에서는 대위라고 합니다. 대위.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때 이게 또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직접 말소를 청구할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을이 만약에 법원에다 말소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을 하면 안 받아줘요. 패소해. 원고를 뭐라 써야 돼? 갑 대위 을 이렇게 돼요. 갑의 이름으로. 왜? 병하고 계약을 한 사람은 누구니까? 갑이니까. 갑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걸 갑을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네 가지 이중매매 원칙. 두 번째,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세 번째, 무효가 되었을 때 효과 2개. 전득자 소유권 선악분으로 취득할 수 없다. 말소 청구는 직접 못하고 대위 청구한다. 네 가지. 예? 예. 추가되는 게 몇 개 더 있어? 그건 나중에 3월달, 5월달에 추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됐어. 이게 반사회질서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두 번째. 마지막이 반사회질서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게 동기예불법이라는 거예요. 동기예불법. 자, 동기예불법은 어디 있냐 하면요. 우리 그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을 지금 보고 있었죠. 그 위로 올라가면 뒤로 넘기지 마시고요.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예? 지금 이중매매 봤던 그 페이지 그 위에 가면 네 번째 줄에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나 그 동기가 선량한 포석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동기의 불법. 자, 그러면 먼저 동기가 뭔지를 생각합니다. 이 동기는요. 동기가 뭐죠? 개론 선생이죠. 이 동기. 예? 아니야? 그 동기가 불법해. 이동기 선생한테 꼰질르지 마세요. 꼰질러도 괜찮아요. 친구니까. 동기 불법. 동기라는 것은 개론 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이유. 계약을 한 이유. 내가 편의점 가서 생수를 샀어. 생수를 산 이유가 있겠지. 그게 동기예요. 왜 샀을까? 마시려고? 마시려고도 살 수도 있고. 손 씻으려고? 그것도 동기가 돼. 머리가 뜨거워서 부으려고? 그것도 이유가 돼. 그게 다 동기예요. 그런데 마트나 편의점 가서 생수 살 때 사는 사람 이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 파는 사람 이유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럼 뭐예요? 동기는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은 개론을 강의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 갑이요. 마트를 가가지고요. 칼을 사요. 식칼을. 근데 이 식칼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봤더니 살인을. 이런 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이걸 뭐라 한다? 동기의 불법. 그런데 갑이 마트 가서 식칼을 살 때 마트 직원이 왜 식칼을 사십니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바코드에 찍 찍어서 돈만 받고 팔아버려요.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반사회질서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안 물어봐. 근데 이 갑의 불법한 동기가 만약에 표시가 됐어.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표시는 안 됐지만 어찌어찌 마트에 알려졌어. 팔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팔았어? 그러면 반사회질성이다. 원칙은 반사회질성이가 아니지만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을 때는 반사회질성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기의 불법까지. 세 가지를 오늘 머릿속에 담습니다. 반사회질서의 유형 몇 가지 봤어요. 이중매매 기본적인 법률 관계 봤고요. 동기의 불법의 개념 및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아까 짝막히 봤던 반사회질성이 아닌 것들 봤던 판례 마지막에 보면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무효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어. 무효야. 아직 빌려주기 전이야. 그럼 빌려줄 필요가 없지요. 돈을 아직 안 줬어. 이행하기 전이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행을 했을 때요. 원래 계약을 했고 그 계약이 무효인데 이행을 한 상태다.
그러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사회 질서인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회 질서에는 무효다. 그런데 이미 이행을 한 상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되고 돌려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어떤 예를 들었었죠? 이 예를 들었다가 제가 이거 하면서 아파트나 자동차 사주지 말라 그랬죠? 예? 월세로 얻어준다. 월세. 사주면 못 돌려받아. 아파트 사주고 자동차 살 때는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아파트도 월세로, 자동차도 리스나 렌트로 이렇게. 그런 걸 불법 원인급여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행하기 전과 이행한 후로 나눠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끝. 103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마지막으로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